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 저희 정격시사에서는 국회 국민의힘이죠. 3040 소장파 모임 첫 목회, 첫째 주 목요일날 모인다는 뜻 같습니다. 첫 목회 회원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과 한번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관련해서 나는 우원식 의원을 찍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밝힌 김성환 의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에 대해서 이거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공부 시간 대통령 재의 요구권 공부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됐던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문자 참여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저희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컨텐츠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와 시장의 예상대로 일단 동결됐습니다. 금리를 언제 내리긴 내릴 텐데 언제 내릴 거냐 이게 관심이죠. 네, 지금 일단은 어제 이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이 조건부로 이 금리 인하 시점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가가 2.3에서 2.4% 수준 정도로 잡히면 그때 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이 2.3에서 2.4%대의 물가 목표치를 제시를 하면서도 이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좀 확신을 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아직 목표치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 이 제시한 수준까지 앞으로 물가가 갈 상황이 이 목표치까지 갈 상황이 되느냐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 경제 일단 지금 좀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가가 떨어질 조건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어제 하느니 이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가 이 물가를 자극할 만큼 막 늘지가 않는 상황인데다가 정부도 자꾸 이 물가 대책,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는 언제 내릴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가가 최소 2.4%까지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그때서야 좀 고려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네. 자, 그런데 어제 한원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이제 진단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약간 상향 조정하긴 했죠. 네, 좀 약간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기존의 2.1%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올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고 내수 흐름도 좋아서 경기가 계속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 효자 품목이죠. 이 반도체 수출만 좀 보면 올해 우리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86%, 이 디스플레이는 13%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수출이 좀 좋다 보니까 역으로 보면 그만큼 이 대외 변수에 취약한 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갈등이 심해지면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은은 이렇게 돼버리면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을 하고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질 걸로 이 한은이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는데 음주 뺑소니 혐의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리죠. 네, 오늘 낮 1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앞서서 김호중 씨 측이 오늘 좀 이 영장 심사를 좀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사를 이 코앞에 두고 김호중 씨는 어제 서울 공연에 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아무리 좀 뭐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이런다 뭐 이런 해석이 있지만 또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비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연에서 김호중 씨가 뭐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공연에서 김호중 씨가 뭐 별다른 말 없이 공연만 마쳤다고 합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좀 보면 노래 다 하고 나서 뭐 눈가가 좀 촉촉해졌다, 뭐 눈물을 좀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팬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나고도 김호중을 계속 좀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팬들의 바람과는 무색하게 이 대중들은 김호중 씨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좀 거두는 분위기인데요. 뭐 저희 좀 KBS만 해도 김호중 씨의 출연을 좀 정지시켜 달라는 시청자 청원이 20건이나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신뢰를 잃은 김호중 씨가 오늘 좀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이르면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늦어도 내일 새벽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공연은 못 하는 거고요. 네, 오늘 공연은 불참입니다. 네. 이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가 26일, 27일 이틀 동안 이제 서울에서 개최되죠. 네, 서울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 일본 총리 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여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이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청주에서 회의를 한 이후에 약 4년여 만인데요. 뭐 그동안 좀 일단 뭐 코로나19 발생이 있었고 뭐 한일 간의 갈등 등등 여러 변수가 좀 생기면서 그동안 계속 안 열리다가 이번에 약 4년여 만에 열리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뭐 삼국 간의 신뢰 회복 문제를 중심으로 뭐 경제 협력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고 안보 분야 협력도 논의가 될 텐데요. 정상 회의 후에 있을 이 채택이 될 공동 선언문에 이 특히 한반도 문제, 특히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 3국의 공동 의견이 좀 모아질 수 있을지 이 포함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네, 4년여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시다 총리도 오고 리창 네. 총리도 오니까 한일, 한중 네. 이 정상회의도 각각 또 열리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각각의 이 양자 회담도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특히나 좀 일본과는 최근에 저희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이 라인 야후 문제라고도 하죠. 네. 네이버 라인의 지분을 일본 측에 매각하는 문제가 이번에 좀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요. 뭐 중국과는 뭐 반도체 문제나 이 북한 문제까지 충분히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딸이죠. 노소영 씨하고 SK 최태원 회장 간의 그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 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씨 측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얘기를 먼저 하고 나왔어요. 네, 이 비자금이 이 전달이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소영 씨 측이 이 300억 원대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억 원대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같은 사세 확장에 과거에 쓰여졌다고 노소영 씨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 노 씨 측의 주장은 우선 이 지난 1990년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건넸고 사위인 최태원 회장에게 32억 원까지 해서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최종현 선대 회장이 돈을 받으면서 증빙으로 써준 약속엄 또 메모까지 이번에 좀 재판에 제시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 돈이 전해진 뒤에 이 SK가 지난 1992년에 이 증권사를 인수를 하면서 돈이 약 630억 정도 들었는데 이 중에서 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 건네진 약 300억 원이 쓰였다는 게 지금의 노소영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5조 원대로 추정되는 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서 이 노소영 관장 측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건 이 최태원 회장 혼자 한 게 아니다. 이 재산은 본인이 좀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면서 지금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중이죠. 노소영 관장 측은 지금 이런 과거 자금들을 기반으로 봐라 이렇게 좀 SK 사세가 커지는데 내가 충분히 기여를 했다. 이거를 재판부에서 좀 충분히 반영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비자금은 숨기고 감추는데 네. 네, 이 재산 분할 소송의 증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셈이군요. 자, 최태원 회장 측은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 측은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증권사를 인수했던 돈은 SK의 자체 비자금이었다면서 이 자금의 성격상 이 관련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좀 재판부에 설명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또 노관장 측이 증거라고 하면서 이번에 제시한 이 어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활동 자금으로 건넨 거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 측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이 최태원 회장 측은 이른바 이 60 특혜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이 특혜 시비 탓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을 하는 등의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계 이혼 소송이라는 이 최 회장 또 노 관장의 이 이혼 소송 2심 선고는 다음 주인 오는 3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있었죠? 네, 이 추도식이 어제 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좀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여야 모두 이 노무현 정신 계승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석은 조금씩 좀 달랐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또 국민이 지향하는 바 또 그 뜻에 따라서 당연히 이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을 부각하는 발언을 좀 한 건데요. 좀 다르게 이 국민의힘은 타협을 중심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를 했는데 타협의 정치를 좀 늘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타협 쪽에 좀 무게를 더 뒀습니다. 이런 좀 미묘한 이 해석의 엇갈림 속에서 오는 28일에 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지금도 좀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좀 던져달라 이렇게 좀 호소 편지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맞불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역시 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온다는 소식인데 짧게 좀 전해 주실래요? 네, 지난해보다 더 덥고 비도 좀 더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 평년보다 더위의 경우에는 더울 가능성이 크고 무려 이 상위 10%급의 극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좀 큰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해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 태풍은 올해 한 평균 2.5개 정도 그동안 지나갔었는데 이 평균 2.5개보다 올해는 조금 더 적게 이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기상청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여러분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은 덥겠습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강한 햇볕이 거의 30도 안팎까지 오르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구름이 끼기 때문에 25도로 평년 수준이 되겠고요. 어제 33.3도였던 강릉의 낮 기온 오늘 20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유입되기 때문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20도 내외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대전, 전주, 대구도 오늘 28도까지 오릅니다. 현재 서쪽에 안개가 짙습니다. 오늘 서해안, 충남, 호남에 안개 짙고 또 동풍 유입으로 강원 산지에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중부와 경북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5에서 20mm 정도로 특히 충북, 전북, 경상권, 영서 지역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쌀하고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이남으로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 지역으로 오전과 밤에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도 도로도 무게감이 덜한 금요일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군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일대로는 구간 안개가 자욱하니까요.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비봉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램프와 묵동 사이는 양방향으로 막히는데요. 구리 쪽으로 진행되던 작업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흐름 나아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정치권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삼수회 그러면은 수요일 세 번째 수요일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삼수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 3040 정치인들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그래서 첫 목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모임을 꾸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 첫 목회 멤버들의 목소리가 많이 언론을 타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쇄신에 대한 젊은 목소리들이라고 이제 언론이 보는 겁니다. 이 첫 목회 회원 국민의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이 첫 목회가 언론에 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을 우리 첫 목회 회원들끼리 모임을 많이 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4월 17일에 그날 이제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일, 5월 첫 번째 주 목요일에 그리고 또 5월 14일에 14시간 밤새 끝장 토론하면서 좀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첫 모임은 정말 그냥 서로 위로하고 기운내자 하는 그 식사 모임이었고요. 5월 2일에는 저희가 4시간 동안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5대5 민심반영 비율 이런 부분을 이번 전대에 도입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네. 그리고 5월 14일에는 저희가 14시간 밤샘 토론을 하면서 총선 패인의 원인을 좀 분석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첫 목회 회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단톡방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확장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좀 그 당 전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아젠다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요. 저희 출마자뿐만 아니고 당선자 그리고 좀 보수적 가치를 가진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별로 3040으로는 한정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넘었을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이번에 수도권에서 또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서 선거를 뛴 3040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고요. 네. 일단은 이쪽 주축으로 해서 아래로는 20대도 괜찮고 위로도 더 확장할 수 있으면은 좋은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도 뭐 이렇게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미 모임을 여러 차례 했고 또 끝장 토론도 했는데 그 주제는 역시 국민의힘 쇄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그 첫 목회 입장도 좋고 위원장님 개인 입장도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급하게 쇄신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당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쇄신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는 당의 지도부가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지금 비대위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고 다음 이제 지도부가 뽑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지도부는 민심을 반영하고 그리고 차기 보수 정당에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부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모은 게 지금 당원 100%로 돼 있는 전대 룰을 민심 50, 당심 50의 비율로 가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단일 지도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래서 당이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다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당헌 당규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순수 집단지도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신 거고, 네네. 그다음에 전대룰도 50대 50으로 당원 50, 네. 국민 50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시군요. 네.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의견들도 좀 모아졌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5월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5대5 비율과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는 당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 얘기가 나왔던 6월 말 7월 초 같이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
논의를 충분히 담아서 7월 말 8월 초 정도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리고 또 8월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제도화의 그 집단지도 체제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민주당과 비교해서도 좀 이렇게 우위를 가지는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네. 저는 저와 그 천목회에서도 모두 다 입장이 같은 건 아닌데요. 좀 충분한 논의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선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그 네. 6, 7호는 물리적으로 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서 8월 얘기를 했다가 좀 네네. 비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우리 이승환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천목회 얘기를 듣고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예, 좀 그렇게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하. 그때 당시에 이제 뭐 6월 말에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는 이미 후보 등록이 시작됐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채 10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5대5 비율과 집단지도 체제라는 이 무거운 일을 다 다룰 수 없다는 게 또 저희의 판단이었죠. 그러고 보면 지금 아직 전대준비위원회나 뭐 네. 선대위, 선관위 이게 지금 네. 아직 구성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대 룰도 당헌 당규를 고쳐야 되니까 그걸 네. 하기 위한 전국위원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직 네.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군요. 네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자, 그런데 위원장님, 예. 당시에 이제 8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이거 한동훈 위원장한테 출마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비판들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총선이 끝나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4월 말 5월 초와 지금의 기류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룰들이 세팅되고 일정이 논의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심으로 하던 민심으로 하던 그리고 어느 일정으로 하던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체제가 우리에게 적당한지 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6월이면 안 나오고 8월이면 나온다. 이건 좀 이상하죠.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언론을 쭉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우리 천목회의 구성원 면면이나 또는 네. 그 입장이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적극적으로 또 해석하거나 또는 뭐 전대 출마를 네. 이렇게 좀 이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쪽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친한동훈계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우선은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저처럼 대통령실 출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를 시작한 분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당협을 지켜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 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분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10시간 넘게 토론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딱 3가지 목적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네, 3가지 번째. 목적이요. 예, 윤석열 정부를 도와 성공시킨다. 그리고 2번째, 수도권 보수 정당을 재건한다. 그리고 3번째, 차기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다. 저희가 이 3가지 목적 아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또 바라고 또 그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모두가 뭐 친한동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친한동훈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덕을 본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좋은데 인재 영입을 받아서 좋은데 공천 받아서 당선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모두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지 험지에서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말 냉정하게 수도권의 민심을 받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한동훈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우리 이성환 위원장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그 열심히 일한 그 이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지난 총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맨 처음에 작년 12월 말에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판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저도 그때 원외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당 공식 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을 비대위원장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뭐 아바타로 비춰지고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 정당과 보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첨예한 정치적 대립들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경륜 있고 검증된 분이 했으면 좋겠고 한동훈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으로 우리 선거를 이끌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 한동훈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저희 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분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20년 인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치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봤거든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당의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그 포지션을 풀네임을 다 불렀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그래서 개인적 선후배 관계, 검찰의 인연을 넘어서 정치적 인연으로 맺어질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지만 당이 안정화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세 가지 목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뭐 정권 네. 재창출을 하고 수도권에 힘 네, 있는 보수 정당을 재건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총선 패배에서 정말 뼈아픈 교훈들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총선 백서 TF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작업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냐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크냐 가지고서 사실은 좀 네. 혼란이 좀 있었어요. 네네.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환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대통령의 책임,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 당 본연의 책임, 그리고 후보 자체의 책임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14시간 밤샘 끝장 토론을 통해서도 이 총선 패인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이종석 대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틀막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나열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총선 백서 TF가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네. 책임론이 더 불거진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이자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원탑체제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때 백서 TF가 괜한 오해를 산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막기 위해서 한동훈 개인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좀 오해와 좀 억측이 있었고 그렇게까지 이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백서특위 위원장이었던 조정은 의원의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전대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네네. 오해는 불식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일단락 됐다고 보고요. 네. 이제 백서가 언제 나오느냐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인데요. 사실 지난 총선 끝나고도 백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 없었거든요. 정말 네. 조용히 백서 작업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충분히 해서 한 7월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좀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로 지금 전국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저는 이탈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 5명 정도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5명 정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의 추측 때문에 그럼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이탈표는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박주민 의원이 지금까지 2명 만났고 3명 더 만날 거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당을 좀 흔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분노하는 게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표현한 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다닌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꽃놀이패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지금 데이트 신청하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은 2가지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정말 무용합니다. 이거 쓸모없습니다. 괜한 거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해병대 사건 같은 게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무용하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 최상병 사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사 외압 의혹 중에서 지금 이첩하고 다시 회수하고 조사냐 수사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문제를 야기한 게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재작년에 군 법원 개정안을 내면서 이게 군내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부터 혼란이 나오는 본인 책임에 대해선 일말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내가 여당 가서 표 가져올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고 우리 당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가 이른바 이탈표 단속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특검법 재의결 시 네. 반대가 당론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론과 네. 헌법기관인 의원의 개인적 소신이 부딪힐 때 우리 네.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론으로 정해졌다라고 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과 어떤 제약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안별로 좀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도 지난 시간 동안 충분하게 숙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여기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가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민심을 반영한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도 저는 정당 정치의 해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를 폄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당론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대다수에 대해서 폄훼하는 이런 분위기는 정당 정치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도 좀 한두 가지 질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조금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예정인데 네. 우원식 의원한테 국회의장 경선 때 투표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그 저간의 사정을 보면 네. 이 강성 지지층들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데 분노해서 네. 탈당을 하고 또 우원식 의원을 찍었을 것 같은 이 국회의원들한테 공격도 하고 네.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명심으로만 작동하는 정당인지 알았더니 개딸의 개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추미애 당선자가 성제대로 살 수 없다, 나도 참는다, 이런 메시지, 과격한 메시지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추미애 당선자를 보면은
민주당의 여자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근데 추미애 당선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으로서 선출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이 안 뽑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어제 당원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본인이 당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추미애 의장 하나 만들지 못하고 이 의원들의 표심 자체가 확실히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선 이겼지만 네.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예.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심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홍준표라고 하는 비유하셨는데 그거를 그 추미애 당선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소비자 기후행동에 진심으로 활동하는 한세리입니다. 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2021년 11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재활용률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인데요. 7가지나 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따라 정확한 분류 작업이 어렵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EPR이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도달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독일처럼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대부분 지역 25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 예상되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주로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나올 수 있겠고요. 영동 및 경북 동해안은 오늘부터 동풍이 유입됩니다. 따라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경북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서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일부 남부지방에는 쌀아고박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영서와 전북, 영남 등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오겠는데요. 일요일 하루 양만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밤사이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면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적으로 18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대전, 전주, 대구는 28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강릉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충남 지역 오전과 밤에 오를 수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의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나는 우원식에게 투표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나는 우원식에게 투표했다. 이 한마디로 뭐 정치권이 전부 우리 김성환 의원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이제 16일 날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 뭐 다수의 당원들은 추미애 후보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의원이 됐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왜 당원들의 뜻과 달리 우원식 의원이 됐냐, 누가 도대체 투표했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비밀 투표니까 공개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마치 이 수박 색출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공개하지 않는 걸 마치 비겁한 사람인 것 취급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우원식 후보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당원의 뜻이나 앞으로의 이 22대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원식 후보가 추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투표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하. 공개를 했습니다. 예, 소신에 따른 투표였고 그 소신을 감출 이유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소신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우원식 후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당원들의 다수가 추 의원이 되시면 좋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과거에 살아왔던 행적들을 비교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당내 민주주의나 뭐 이런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한 바 있고요. 또 우원식 후보는 검찰개혁 과정에서는 추미애 후보만큼 아주 전면에 서진 않았습니다만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생개혁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15일간 단식도 하고 또 기후에 대한 대응도 열심히 해왔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등을 통해서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도 많이 해와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닥쳐있는 개혁적 과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후퇴를 바로잡고 22대 국회가 개혁국회로 가는데 오히려 더 적임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을지로위원회, 이 우원식 의원하면 떠오르는 위원회인데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을을 지원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했던 꽤 오래된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과거 민노당이 있던 시절에 그런 소위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오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을지로위원회 출범 이래 지금 우리 사회의 서민층 약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가져왔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의 그런 철학과 가치를 실행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을지로위원회죠. 네. 그 일을 초대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원식 후보에 투표한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그 색출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성격 자체가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의 소위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이 당원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소위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당내 민주주의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투표하는 것이라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서적으로는 유사하게 취급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이상적으로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국회의장 경선에 이제 우원식 의원 당선이 발표되던 그 장면에서 우원식 의원도 좀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원식 이 의원 본인은 어떤 그 상황, 어떤 심정인 것 같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될 텐데, 여튼 본인은 이제 당원들의 우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살아왔던 과정에서 충분히 더 개혁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의지, 네. 혹은 자신감 이런 게 있어서 아직 이제 정식으로 의장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이 되고 나면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또 결국 이 국민의 마음이나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직후에 탈당자가 한 10,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탈당했다는 또 추가 후속 보도도 있었는데, 이 사태가 지금 수습된 겁니까? 아니면은 더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습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당대표도 굉장히 유의해서 문제를 보고 있고, 또 당원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네. 또 당원들도 이제 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원의 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약간의 충격과 실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체로 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하고, 또 그래서 큰 고비는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든지, 네. 또 우원식 의원이 이제 실제로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해 나가는지 등을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과제들은 남아 있겠죠. 네. 엊그저께 당선인 워크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의원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토론의 과정에서는 특별히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우원식에게 투표했다, 이 이제 그 소신 발언과 공개 후에 혹시 의원님은 또 이런저런 공격에 시달리는 건 아닌가, 또 몇 분들이 그런 걱정도 하시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공개를 하다 보니까 문자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용기 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득표수가 공개는 아직 안 됐죠, 공식적으로. 대략 언론에 예. 보도되기로는 내용이 예. 팩트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우원식 89표, 추미애 80표 이렇게 이제 대체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김성한 의원 외에도 88명의 그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 중에 혹시 나도 우원식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소신을 밝힐 그런 의원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추가로 청주의 이강일 의원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우원식 후보를 찍은 이유에 대해서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이제 꼭 그 비밀 투표인데 네. 그거를 꼭 밝혀야 되냐,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특검법 재의결이 28일로 지금 이제 결정됐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김웅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처럼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희동 의원인가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재의결 때 일종의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제 표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뭐 17표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이 최상병 특검법 제2에 찬성하는 분위기 그런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이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이제 당장 내일 장애 집회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장애 집회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는 데 대한 또 이런저런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슨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대한민국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이고 그 어머니도 국민의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 해병대 전우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런 요구까지를 소위 정쟁으로 몰아서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지금은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이겠죠. 그거를 무슨 장애 집회 취급하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제 탄핵 주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장이라기보다 하여튼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정반대로 왜 이런 최상병 특검법 마저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미 의혹이 현실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최상병 상병의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슨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 이후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고 개입에 따라서 진실이 은폐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만약에 법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당당하면 특검법을 찬성하는 게 우선이지 탄핵이란 용어는 그 이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떳떳하고 진실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실 텐데 왜 특검을 거부하냐. 탄핵이 두려우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경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습니까? 네, 뭐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도 있고, 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다방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그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가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미흡하면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온전하게 출범하지 못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의 이 검찰의 지청보다도 작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고 또
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군인들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도 지금 차차 확인되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이 문제는 군사법원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공수처가 아시는 대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되고 이런 지루한 과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또 특검이 제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하는 게 진실을 조기에 확인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 개혁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네. 이제 현 세대의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장차 청년들의 이제 일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던 일이니만큼 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중요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소득 대체율 45% 안을 받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그게 민주당 아니었지 그게 정부 아니었냐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강력한 반발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여야가 이제 지금은 이제 9%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올리고 또 소득 대체율도 조금 더 상향하자고 하는 건데 그 소득 대체율을 43%로 할 거냐, 44%로 할 거냐, 45%로 할 거냐, 뭐 이 문제에 그 무슨 퍼센테이지에 무슨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요율과 세부담과 소득 대체율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뉘앙스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의 의견도 수용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는 뭐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원구성 협상을 두 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협상 자체가 처음부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총선에 민심이 있고 그 민심에 따라서 그 민심의 대리자인 두 정당은 그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속한 검찰 개혁 또 민생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한 판단 또 기존의 관행 뭐 이런 것이 충돌하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의사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합의하고 조정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현행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 5일 날 국회의장이 정식으로 선출되고 원래 국회법상은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야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제 간극을 좀 조속하게 좁히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협상하되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었습니다. 예, 의원님도 다녀오셨는지요?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참석했는데 뭐 많이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봤는데 꽤
뭐 건강해 보이긴 했습니다. 혹시 유럽에 가서 유럽에 뭐 새로운 구상 같은 걸 좀 해왔냐라고 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네. 더 진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신가요? 저는 노원을 지역입니다. 예전에 노원을, 예. 안철수 의원도 그 지역에 계셨었고 이준석 대표도 이 지역에 있다가 이제 화성으로 옮겨갔죠. 노원을 하시니까 그 구청장 지내시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셔서 22대 국회에서는 몇 선으로 진출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궐로 처음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6년 됐습니다만 벌써 이제 3선의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좀 과분합니다. 예, 이번 22대 국회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의정 활동 계획이 있으면 짧게 한 가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는 기후 위기를 막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절박한 숙제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는 워낙 이제 롱텀 플랜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관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시각각 닥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한번 정면으로 싸워보겠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싸우는 게 아니라 맞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금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국회 연금 투기가 아이고 우리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버렸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윤석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었고요. 일단 이 대표의 제안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은요. 이 연금 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숫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건데 얼마를 낼 거냐 네. 요거예요.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얼마 받을 거냐. 그러니까 연금으로 노후에 수령을 얼마 할 거냐. 요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숫자를 봐야 되는데 현재 보험료율은 9%고요. 소득 대체율은 40%예요. 이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금이 고갈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돈을 올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잘 되는데 그래서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기존 9%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13%까지 올리자. 여기에 그만큼 대해서는 더 내자는 거죠? 맞습니다. 더 예. 돈을 내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에요. 지금 현재 40%라고 말씀드렸는데 야당은 보장 성격이 더 강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다시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한번 결렬 선언을 했는데 손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거 소득 대체율 우리는 원래 50% 제한을 했는데 45%로 낮추겠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아니다. 전격적으로 수용을 할 테니까 네. 받아라.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그리고 이 안건으로 영수회담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로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네.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얘기도 살짝 전해드리면은 지금 유경준 의원이 즉각 반박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그 연금특위 간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소득 대체율 그 부분이에요. 네. 소득 대체율 45%를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부 아닌데 우리가 받겠다라고 했는데 유경준 의원의 표현은 이거는 민주당 아니다. 45%라는 예. 거는 정부안은 없었다.
민주당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미 의지가 있는데도 이제 마치 영수회담을 또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좀 숫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조금 이전 논의 상황을 좀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언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공론화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좀 교육과정 학습하는 네. 시간도 거친 다음에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 국회 연금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었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나왔던 안, 그러니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였어요. 아, 그랬는데 여당에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민대표단이 뽑은 수치만 가지고 반드시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안 가지고 다시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결렬이 될 때 지난 7일에 결렬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수치는 여당은 43% 그리고 야당은 45%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말한 45%는 이 결렬 상황으로 보면은 민주당 아니라고 보긴 좀 민주당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당 아니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정부와는 제한이 되진 않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숫자가 조금 더 좁혀졌는데 2%포인트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43대 45, 2% 그렇죠. 차이. 그랬는데 네. 결렬 이후에 아까 유경준 의원이 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경준 의원이 1%포인트 더 양보하겠다. 우리가 44까지 올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44대 4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45% 정보안이라고 한 거는 그 결렬 상황, 국회 논의 상황만 보면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저도 네. 민주당 쪽에 물어봤거든요. 이 45%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의 주요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김성주 의원이 민주당의 간사거든요. 그 연금특위 간사인데 김성주 의원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제안됐던 안이 45%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네. 근데 예. 이제 물론 요거는 공식적으로는 뭐 정부 쪽에서는 입장을 낸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좀 진실공방 양상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여야 간에 9에서 13으로 더 내는 것엔 합의. 맞습니다. 그런데 더 받는 것에서는 국민의힘은 4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5 이렇게 하고 결렬이 됐는데 그렇죠. 1%까지 좁혔다가 44대 45까지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안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발표된 바가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45를 받겠다, 그렇죠. 정부안을 받겠다, 여당안을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람에 이제 거짓말 공방까지 이제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를 제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그걸 받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영수회담을 하자는데 네. 영수회담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정도의 입장이에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자료를 다 제공을 했다. 그리고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해석을 해보자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아하. 이제 영수회담은 우회적으로 좀 거절한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네.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그 지난 9일에 2주년 기자회견 했었을 때 그때 연금개혁 문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되지만 21대 시간 너무 안 남았으니까 22대로 가자. 그리고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즉 22대로 가자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인 상황이죠. 그러면 우회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거부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44대 45까지 좁혀졌다고 하는데 이 1%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국회 연금특위 자료 보니까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고갈되느냐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예, 지금 아주 뜨거운 현안,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이게 뭐 헌법적 권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 쓰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의 요구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부권으로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그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뭐 여당 쪽에서는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야권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뭐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10건 행사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 좀 그러고 좀 있는 상황이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네, 헌법 제 53조에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2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2항을 보게 되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해 중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제1항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의 요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 국회가 이제 다시 제의에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도 요즘 국민들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만약에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법률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 없이도 그냥 법률로 확정이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이 제의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권 분립이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뭐 입법부도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행정부 역시 이제 그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보장을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재개정에 관한 권한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도 권한의 남용,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와 균형, 그런 장치로 마련한 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이걸 또 너무 오남용하게 되면 국회의 법률 제정권을 또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동 요건을 좀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발동 요건, 제의 요구권의 발동 요건을 제한하는 조항은 우리 헌법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넣자, 이런 얘기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뭐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라든가, 또는 이제 국익이라든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든가, 이런 판단이 대통령이 들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제의 요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예. 요건을 제한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고 전 세계가 다 대통령제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대부분 더 많아요, 사실은. 예, 예. 그 대통령제는 이제 미국이 그 제일 대표적인데 그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또 있어도 상징적 대통령이니까 네. 거부권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그 집권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특검법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총리가 반대할 만한 법안을 막 그 여당이 강행해서 뭐 밀어붙여서 한다거나 이런 일은 그렇죠.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부권 그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없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되는 제2요구권은 이제 대통령제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있는 제도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사례는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결국 미국 대통령제를 모방해서 좀 우리 제도를 발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진국 중에서는 또 대통령제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또 없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헌법 제17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상하 양원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이제 송부가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부권 행사로 해서 의회로 다시 이제 되돌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재의결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상하 양원에서 재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 또 최종 확정되도록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 미국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숫자를 보게 되면 모두 2,585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거부권도 있지만 보류 거부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류를 좀 시켜놓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의회로 안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게 제협상에서 제3의 안을 만들어 오라 이제 이런 이제 뜻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46명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오히려 이제 불과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사례가 조금 이제 감소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네.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의회에서 재의결되는 비율은 또 반면에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2,500건 가까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제일 많이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한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한 600건 넘게 했다고 하더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미국 얘기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그동안 10건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예. 이제까지라기보다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에 총 12명 대통령 중에서 6명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고요. 총 66차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행사한 건수가 가장 많아요.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 5건,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제 여소야대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이 미국 대통령들이 2,500건 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뭐 그냥 아무 때나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그냥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는 여당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대통령 편을 또 들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외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에 찬성표도 많이 던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 안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복잡하면서 정말 다층적으로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렇습니다. 미국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 제도와 우리의 대통령제는 그렇게 정확하게 딱 똑같은 건 등치시킬 아니에요. 수는 없죠. 예. 예, 그렇지만 아메리칸 스타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안 중에 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 문제를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 과정 이거는 그럼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주로 보면 이제 뭐 이 권력과 관련하는 그 주변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돼서 특검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추천권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야당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돼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을 하게 되면 야당이 그 가운데 2명을 이제 선택을 하고 대통령은 그 2명 가운데 또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진보 진영 쪽에서는 약간 이 보수 단체로 과거에 생각을 해가지고 네. 별로 과거에는 이렇게 개입을 안 시켰어요. 차라리 자당이 그냥 추천하는 이런 걸 선호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대한변협이 중립적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당도 이렇게 개입을 시키는 이런 게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겁니다. 어찌 됐건 이제 이런 그 구조에서 야당이 조금 더 그 미리 이제 2명을 이제 이렇게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너무 결국 야당이 고르게는 식으로 돼 있는 것. 이건 결국 이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여당을 추천해서 배제하는 것 그리고 야당이 주도하는 거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다.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던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 규정을 보게 되면 이번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는데 대한변협에서 4명 이제 추천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죠. 그러니까 보수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뭐 이런 쪽이 합의를 해서 2사람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야당이 주도해 왔다 하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재표결이 28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 재표결 절차 그 중에서 특히 그 재적 과반 출석의 출석 3분의 2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재의결 경우에 일단 이 처리 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국회에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어찌 됐건 이제 이번 21대 국회에서 끝내고 가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22대 때 다시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시점을 잡은 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잡은 게 이제 28일입니다. 재표결을 이제 하게 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그러니까 이제 현재 모든 국회의원 숫자의 절반 이상이 일단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게 부결 처리되는 그런 거죠. 국회도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리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이 특검법을 다시 재추진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법안 가지고는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 내용을 좀 바꾸죠. 법안을 내용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추진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이라든가 또 뭐 추진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달리해서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22대 때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이제 의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이러고 또 논을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아마 굉장히 그거 갖고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예상했던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남사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는 막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파가 오산 부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10km 구간 지나기 답답해졌습니다.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두 군데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양대교 부근 2차로가 막히면서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15분 이상 예상됩니다. 더 가서는 여의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의하로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구리 쪽의 강변북로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40분이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보내드리는 전격 시사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 중에서 아주 뜨거운 뉴스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매매 현황을 분석을 했더니요.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 75.8%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가 74.2%였으니까 한 1.6%포인트 커진 겁니다. 그럼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빌라나 다른 주택들 어땠나 봤더니요. 2006년 조사 시작한 이래로 거래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연립주택 비중은 2022년에는 25.5%였는데요. 지난해는 15.4%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14.9%로 더 줄어든 상태인데요. 단독, 다가구 역시 지난해 10.4%였는데 올해는 9.2% 기록하면서 10%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나 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불안해서 대신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전세 사기 피해 실제 피해 규모가 몇 명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7,000명 정도 넘어섰다는 공식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건수가 2,174건이었는데요. 그중에서 1,627건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6월에 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최종 의결한 피해자의 가결 누적 건수는 17,06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규모가 그 정도라는 거고요. 피해자 인정을 받게 되면 뭐 금융 지원이라든가 법적 절차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지원받게 되는 규모도 10,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이 국회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되어 왔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이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특별법은 법리가 좀 엉성하고 또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피해자가 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이 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공공이 평가를 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공이 사가는 방식인데 그런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또 주택, 경매는 특히 이제 처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매는 이제 시세보다 보통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낙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 봤더니 10채 중에 낙찰되는 비율은 한 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부실채권을 다 떠안게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그래도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부실채권 평가를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고 또 법 도입 이후에 천천히 보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13,000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전공의들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응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한이 있는데 근데 복귀가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서 지금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사직서가 수리되질 않아서 무단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과정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의대를 졸업한 후에 전공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턴 1년에 레지던트 한 3, 4년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턴 1년은 과목이 없어서 뭐 여러 과들을 약간 체험하는 방식 이렇게 교육하는 시기고 레지던트는 한 과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목에서 수련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간판들 보시면 이 전문의 간판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전문의 자격을 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의 시험이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려면 이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태고 보통 2월 19일에서 20일 이때 전공의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이 넘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보통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정도는 추가 수련 기회를 부여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야만 이제 내년 시험 자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5월 20일이었고 하지만 복귀한 전공의들 보면 뭐 17일하고 비교해 보면 21일에 30명 정도 늘어난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이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직 정부가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가역적이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 전에 여당이 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유예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사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뭐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개전 해정이 있어야만 정상 참작을 할 텐데 사실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정부가 만든 뭐 특위라든지 이런 대화 채널에도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이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이제 계속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논의하는 어떤 의료 현안 협의체, 논의체 이런 거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예, 필리핀의 가사도우미들이 9월부터 서울에 옵니까? 네, 필리핀 정부가 다음 달 21일에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을 마무리한다는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는 경력이나 뭐 어학 능력, 또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이런 걸 해서 검증을 하고요. 뽑힌 사람들은 7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한 4주 동안 문화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9월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사실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유수당까지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6만 원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니 가격도 비싼데 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아, 예. 그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올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서울시 가정에 1차 배치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규모는 총 100명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에 우선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9월에 국무회의 때 정부한테 건의를 하면서 논의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소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말씀드리긴 했지만 원래 모델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월 100만 원 정도만 내면 가사도우미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이 가사도우미 도움을 받아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0만 원 넘게 지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뭔가 서울시가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그 얘기들은 없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서울시에만 예산 투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랑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세계 14개 국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포함해서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비롯해서 14개 국가가 그 증시 최고점을 경신을 했거나요. 그 고점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전 세계 증시를 규모별로 줄을 쫙 세웠을 때 1등부터 20등을 하는 상위 그룹 가운데서 70%는 다 각자 최고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일단 미국은 지난주에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고점 갈아치웠거든요. 네. 다우존스는 지난 17일에 사상 처음으로 4만 선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 올해에만 최고점을 24번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 역시 연초 대비 11% 넘게 오른 상태인데요. 그런데 한국 코스피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6월 25일에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3,302.84 정도였거든요. 지금이 2,700선이니까 회복이 굉장히 더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거 발표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뭐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뭐 공매도 네. 금지 조치도 그 일환이고요. 네. 또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일본 모델 참고해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장 기업이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자사주 소각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정책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렇게 돼서 나온 그 과실을 투자자들하고 같이 나누자 이런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하자 이런 목표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지원책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에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처에서 이걸 좀 보완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도 지금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최경주 선수, 최고령 우승. 네. 그 최경주 선수가 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 세웠는데요. 통산 30번째 우승입니다. 공교롭게도 54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었는데 41살의 박상현 선수하고 맞대결을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우승컵을 차지한 겁니다. 네, 다른 선수들 보면 나이들이 다 어린데 아들 조카뻘하고 대결을 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예, 최경주 파이팅입니다. 예,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24일 금요일 전격 시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